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53번 프린트 남아있는 조선 후기 문화를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죠. 사실 조선 후기 문화하면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부담없이 우리가 다다닥 공부 얼른 깔끔하게 정리해서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 국학의 발달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국학인데요. 국학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나라의 학문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국이 뭐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조선. 즉 국학은 뭘 연구하자는 거야? 그래, 중국이 아니라, 언제까지 중국만 추종을 할 거냐?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 이게 바로 국학입니다. 자, 이런 국학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실학, 이거를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학이 국가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 실학이 이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리학으로 공자말, 맹자말 할 거냐,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또 왜 또 국학이냐? 명나라가 망했죠. 제가 이거 저번에 외교할 때 북벌 북학론 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퍼져요? 중화의 전통을 이은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망했다. 근데 그 청나라는 오랑캐니까 중화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명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진 그 중화의 전통은 어디로 가느냐? 그 중화의 전통 계승자가 청나라가 아니잖아요. 걔는 오랑캐니까. 그 어디로 왔다? 우리 조선으로 왔다 이거예요. 즉 명나라의 그 중화의 전통이 우리 청나라가 아니라 누구한테로? 우리 조선으로 왔다. 우리야말로 뭐라고요? 작은 중화, 소중화다 라고 하는 좀 뒤틀린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들면서 국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자주적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사실. 결국 우리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우리가 중화의 전통을 이었다라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역사적으로는 안정복이라는 분이 쓴 동화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말 그대로 국학에 가장 충실한 책이에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합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정토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중국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독자성, 우리 역사는 중국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는 중국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유득공의 발해고는 이 이름에서 나오죠. 어디 역사를 연구한 거야? 발해의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썼죠. 북쪽의 발해, 남쪽의 통일신라, 함께 존재했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신라뿐 아니라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에 있는 발해도 우리 민족의 역사다. 즉 우리 역사에 만주까지 포함을 시켰다. 고대사 연구의 시야가 만주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지금 여러분 국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들아, 카테고리 잡자. 국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대표적으로 국학의 카테고리에서 역사랑 지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볼 건데, 역사책으로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을 하고 우리 역사는 중국이 예속된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독자적으로 서술한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발해의 역사를 연구해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유득공의 발해고 있습니다. 그 유득공이에요. 정조가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해준 서울 출신. 자, 이렇게 역사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 발해고로 역사 끝냈고요. 그 다음 지리로 가볼게요. 지리에서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택리지라는 책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토지에 대한 관심인데, 택리지는 선택한다. 무엇을? 지리를. 그러니까 지리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 갔어요. 자취를 해야 돼.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할까? 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집은 남향인가, 그리고 주변에 대중교통은 편리한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어두운 골목이 없는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주변에 뭐 편의시설, 뭐 운동시설이건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건 이런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여러분이 집을 사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택리지는 내가 무언가 땅을, 토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각 지방의 자연, 인물, 풍속, 물산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인문지리서예요. 그리고 정상기는 동국지도, 요건 좀 더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이 동국지도 말 그대로 지도인데, 동쪽의 나라, 우리나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백리척이라는 걸 처음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1리가 4km거든. 그러니까 백리는 40km야. 근데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진짜 40km짜리 지도를 만들 수 없잖아요. 40km면 얼마나 큰데, 40km면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보다 길걸? 아닌가?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는 압축하죠. 축척이라는 걸 쓰잖아요, 얘들아. 그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백리 40km를 1척 30cm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에 30cm 1척이 실제 40km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백리를 1척으로 표시한 축척의 개념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도입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좀 더 발전한 게 그 유명한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좀 더 정밀해요. 정상기는 백리척, 백리를 1척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분은 아예 10리마다 그러니까 그 눈걸 표시, 그러니까 그 지도에 눈금이 찍혀 있으면은 4km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 정상기는 백리척, 김정호는 몇 리마다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그리고 산맥과 하천과 도로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표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잡고 갈게요.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이런 지리에 대한 인문 지리서나 지도를 다 누가 만드냐면 국가가 만듭니다. 왜? 통치를 위해서. 조선 전기에는 이런 지도나 지리서를 다 누가 만들어? 국가가 만들어. 왜? 통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이유로. 결국에 정치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야.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 이유도 없고 함부로 만들어도 안 됐어요. 근데 조선 후기 가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잖아. 상업과 공업이 발전하게 되고 물류 유통이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상인들은 뭘 알아야죠? 장사를 할 거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고, 그 지역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떻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목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적인 이유로 정치 군사적인 목적 속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지도 지리를 만들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목적으로 민간에서 지도 지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봅시다. 조선 후기 때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과학에 서양의 과학이 많이 들어와. 청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도, 천문학, 역법, 의학, 농업,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우선 지도 같은 경우는요, 조선 전기의 지도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게 있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는 그 왕자 인원으로 권력을 잡은 태종 때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 이 최고는 베스트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태종 때 나온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게 우리나라고요. 이게 중국이야. 좀 오늘날이랑 많이 다르죠. 여기 우리나라. 전 세계의 중심,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인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 자, 근데 조선 후기 가면 아까 제가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 중에서 홍대용 이야기했었죠. 지전설, 무한우주론, 그리고 혼천일에 제작한 그 홍대용. 그 홍대용에 영향을 준 게 뭐예요? 네, 명나라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 마테오 리치가 줬던 무슨 지도? 고려, 만국, 전도. 이게 세계 지도야. 이걸 통해서 중국 중심 세계관이 극복되게 돼요. 보시면 고려, 만국, 전도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고려만국전도 옆에 있는 게 혼일강력 역대 국토지도고 여기 고려만국전도. 사진이 좀 흐린데 세계지도예요. 오늘날의 세계지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이 각국되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조 때도 보시면은 천하도지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정조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입니다. 보시면 오늘날의 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점점점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문학이랑 역법을 보시면은 우선 아까도 배웠듯이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있다. 지전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도 하고 스스로 자전도 한다.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랑 함께 무한우주론, 그리고 뭐였죠?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역법하면 여러분 이미 배웠던 내용이랑 좀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선 전기 문화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 때, 민족문화가 발전할 때 중국의 역법이 아니라, 역법이라는 건 달력을 말하는 거죠. 날짜 헤아리고 이러는 거.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때. 그게 뭐였죠? 칠정산 기억나시나요? 칠정산. 이게 좀 더 발전합니다. 그게 조선 후기에 가면은 효종 때 서양의 역법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시헌역이에요. 시헌역. 자, 이 시헌역은 다시 한번, 시헌역은 청나라 때 들어온 선교사 아담샤리 준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고려만국전도는 명나라식이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전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들이 계속 오거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선교사가 옵니다. 이 청나라 때 온 선교사 이름은 뭐예요? 네,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뭘 전해준 거야? 서양식 역법, 서양식 달력. 오늘 똑같아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한 달은 30일, 1년은 12달하는 오늘날의 달력이랑 똑같은 그 서양식 달력을, 이 사람도 예수의 선교사예요. 예수에서 중국 청나라로 파견한 이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전된 문화인 시헌역을 줬고, 이거를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서 얻어와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한 거야. 김육은 또 뭐로도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대동법을 전파하는데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김육은 인물 문제로 한는 것만 되게 많이 나왔어. 김육은 대동법도 전파했고, 청나라에서 뭘 가지고 왔다? 서양식 역법인 시헌역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얘들아, 이 시헌역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시헌역은 청나라 시기 때 누가, 이 아담샬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청나라에 전해준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때, 우리 조선에 누가 효종 시기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왔다. 김육은 시헌역을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대동법을 보급하겠는데도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이거 칠전역과 칠정산, 조선전기,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인 칠정산, 조선 후기 청나라에서 들어온 서양식 역법 시헌역, 효종 때 김육이 가지고 왔죠. 만든 건 서양 선교사 아담샬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 역시도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 이미 우리의 독자적인 의서가 만들어집니다. 값비싼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의 풍토와 약재로 된 치료 방법을 정리했던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향약 집성방. 참고로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 거였죠. 언제? 대몽항쟁기 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기읍 고려, 그리고 지읒 집성방 고려, 향약 구급방은 기읍 고려고, 향약 집성방은 지읒 조선. 그래서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 알아볼려나? 향약 집성방. 자, 그러다가 17세기 후에, 외란 후에 광해군 때 뭐가 만들어지죠? 그쵸, 허준에 의해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집니다. 동의보감.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이걸 통해서 허준이
그래서 이거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선조 때부터인데 완성된 게 광해군 때입니다. 선조부터 광해군 때까지 이거는 동양의학을 체계화했다라는 평을 받아요. 동양의학을 체계화했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가면은 이제 서양의학에 도움을 받는데, 자, 제가 정약용 설명할 때 이야기했죠. 정약용은 꽃기호다. 정약용이 홍역, 천년두의 치료를 위해서 만든 책, 마가회통이라는 거야. 마가회통.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종두법이라는 게 들어와. 종두법. 이게 서양에서 있잖아요. 천연두를 이제 어떻게 예방을,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게 소의 뭐 피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나 봐. 그걸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나온 종두법. 그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게 정약용의 마가회통입니다. 다시 한번, 서양에서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나온 현진의학인 종두법을 정약용이 마가회통에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가면 또 독자적인 게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체질, 사람들은 체질이 다르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사람의 체질이 다르다는 거잖아. 이렇게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눴다. 이거를 사상의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재마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어릴 때 형이랑 놀러 가다가 이제 강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막 금리 풀려가다가 다행히 동네 어른들이 구해줬거든. 근데 이제 강에 빠져가지고 둘 다 감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이 같은 약을 처방을 했어. 감기에 통하는 약. 근데 이재마는 살았는데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이재마의 몸에는 체질에는 맞는 약이었는데 이재마 형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재마가 충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체질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치료법은 다를 것이니까 체질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다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상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으로 넘어갈게요. 15세기 때 또 세종대왕이죠. 우리나라의 농법을 정리한 책이 나왔죠. 바로 뭐죠? 농사직설. 기억나죠? 이 농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부들의 그거를 관리들이 구슬로 막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명을 내려서 관리들이 전국 각지를 돌면서 경험 많은 우리나라 농부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구슬로 전해드린 거를 책으로 썼던 게 우리의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었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가게 되면은, 자, 조선 후기입니다. 양란 이후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 때는 뭐가 보급이 되죠? 그쵸. 조선을 바꿔놓은 이양법이 보급이 됩니다. 그 이양법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책이 효종 때 나온 농가집성이야.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일부러 제가 이거는 필기하라고 또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 신속이라는 사람이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효종 때 신속이 이 책을 쓴 거야. 효종 시기 신속이 농가집성을 저술합니다. 효종 시기 신속이 저술. 그러니까 효종 때는 많은 일이 있었네요. 효종 때는 김유기, 효종 때는 김유기, 청나라로부터 서양식 역법, 아담샬이 만들어준 서양식 역법인 시연역을 보급하기도 했고, 신속이라는 사람이 이양법을 정리한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덕분에 이양법이 더 전국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때 가게 되면은, 자, 이양법을 통해서 생산량이 늘었어. 이젠 충분히 먹고 살아. 잉여 생산물이 생기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밭에는 뭘 지어요? 밭에는 쌀농사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죠. 뭐 고추나 인삼이나 뭐 담배나 면화나 수박 등등등 요런 돈 되는 작물을 재배하게 됐잖아.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농가집성은 이양법에 대해 정리한 거라면, 이 상품작물 재배를 정리한 책은 바로 뭐냐면 숙종 때 색경이라는 책이에요. 색다른 경작법이라는 거야. 이 책을 쓴 사람은 박세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효종 때는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양법을 정리했고요. 숙종 시기는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색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품작물 재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집성, 효종 때 신속이 쓴 농가집성, 이양법 보급, 숙종 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쓴 상품작물을 정리한 색경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19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헌종. 그 세조정치 때 사람이에요. 세조정치.
그 순조, 헌종, 철종하잖아. 그 헌종입니다. 이분은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은 농촌생활 백과사전이야. 농촌생활에 관해서 완전 다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 농법서인 농사직설 이외에도 효종 때 신국이 이양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농가집성, 숙종 때 박세당이 상품작물 재배를 정리한 색경, 그리고 세조정치가 한창이던 헌종 때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정리해 놓은 임원경제지라는 책. 이 책의 저자 말씀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기다 적을게요. by 서유구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헌종 때 서유구가 농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임원경제지를 썼다. 이런 농서는 여러분이 좀 더 힘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로 가볼게요. 양반 문화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문화입니다. 자, 조선 전기 때만 해도 문화의 중심은 사대부와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서민 중심의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왜 서민들이 어떻게 하다가 문화의 중심이 되었을까? 자, 문화생활 언제 하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여러분한테 돈 2만 원 줬어. 그 2만 원 가지고 뭐 하실래요? 뭐 4DX 영화 보러 갈 거야? 블랙팬서 보러 갈 거야? 아니죠. 당장 배고프니까 국밥이라도 사 먹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했는데 조선 후기 역시나 상품화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에서 이양법, 상공업 등이 발전하면서 이제 돈 많은 부유한 평민들이 생기게 된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연히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욕구가 들까? 그치.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 증거가 서당 교육이 엄청나게 보급이 돼요. 이제 웬만큼 돈이 좀 있으면 자식들을 공부시켜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제력이 성장하니까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서당 교육이 증가하면서 문화생활의 범위가 양반에서 서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화의 폭이 서민까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즐기는 문화의 향유 계층이 넓어진 거죠. 당연히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는 양반들과 다를 겁니다. 이때 더 나오는 게 서민들의 문화, 한글 부설이에요. 한자가 아닙니다. 한글이에요. 이런 한글 부설은 주인공이 평범해. 양반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서민 주인공. 그리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막 양반들이 썼던 막 어려운 말 쓰는 것도 아니고 양반들처럼 뱅뱅 꽝 말하는 거 아니야. 좋으면 좋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아예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감정은 당연히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서민들이다 보니 양반들의 부조리, 무능, 위선, 비리대한 풍자가 되게 많아요. 얘들이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그만큼 보이는 거지. 그때 양반들은 한참 조선 후기가 어때요? 한국 이후에 양반들은 분열하고 있었잖아. 그걸 보여주는 그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고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를 비판하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한글 소설이 허균이 쓴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균 자체는 조선 후기 광해군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광해군식의 사람이에요. 이 홍길동전의 배경은 명종 때예요. 한창 그 외척들이 날뛰던 을사사화 때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서울에 대한 차별과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후의 로맨티스트 변사또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몽룡과 춘향이의 진실한 사랑을 다룬 춘향전, 남녀간의 사랑, 신분차별 비판하는 거죠. 기생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한글 소설과 함께 유행하는 게 사설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앞에 사설이라는 게 붙는 게 뭐냐면 양반들이 조선 전기에 만든 시조 있죠. 뭐 단신과 뭐 하여가 이거 있잖아요. 운율 딱딱 맞춰가지고 사력별에서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조가 아니라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남녀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설시조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탈춤이 나오기도 해요. 탈춤은 양반의 위선과 허례허식, 해악을 풍자하는 건데 이 탈춤이 되게 재밌는 게
예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하는 거야. 양반. 나는 4대부의 자손이네. 그러니까 나는 8대부의 자손이라네. 8대부는 또 뭐야? 아니 양반이라는 게 8대부도 몰라.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지 뭐. 말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양반이 지식 있어야 돼. 나는 사서성경을 다 읽었네. 뭐? 사서성경? 난 팔수육경도 다 읽었네. 도대체 팔수육경이 뭐야? 그걸 몰라? 팔만대장경, 중이바라경, 봉사안경, 천여월경, 약국길경, 머fun대경, 뭔 개소리예요 이게. 이게 그만큼 양반들이 무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 같은 것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말뚝이 나온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뚝이 국어 시간에 배웠나? 말뚝이가 양반 나오시네. 그러니까 막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양반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양반이 아닙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제가 문제 실어놨어요. 이 사료는. 여기 문제풀이 넘어가면은 54번 프린트 9번 문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방금 내가 말한 그 양반춤이야. 말뚝이가 양반 나오신다니까 제갈량갈자에 소다리 반자 반자를 쓰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야 뭐야 이러니까 아이고 양반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3정승 6정승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양반들을 놀리는 거야. 이러니까 탈춤이야. 왜? 이걸 얼굴 까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 탈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조선 후기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학과 국학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해서 그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진경판수화입니다. 진경판수화. 이거는 진경, 진짜 경치라는 거야. 진짜 경치. 그러니까 중국의 경치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묘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정선이라는 사람이 쓴 금강전도. 이게 이제 금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 금강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린 인왕제색도. 이거는 인왕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을 묘사한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는 게 조선전기에는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안견이라는 사람이 쓴 그린 몽유도원도. 말 그대로 꿈에서 유, 건인 도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이상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수양대군의 라이벌 안평대군이 꿈을 꾼 다음에 이제 안견이라는 화가한테 가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준 거야. 내가 꿈에 이상세계인 도원을 거닐었다 하니까 그 안평대군의 꿈에 나온 그 중국의 이상세계인 도원을 묘사한 거고,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어. 이것도 다 중국의 이상세계를 묘사한 건데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경치를 묘사한 거야. 정선의 인왕 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그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나옵니다. 김홍도 하면은 여러분들 서당, 씨름도, 벼타작, 신윤복은 미인도, 단어품종, 월화, 미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그림이 나오겠죠. 그 보기 전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김홍도와 신윤복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풍속화를 그립니다. 김홍도, 벼타작, 신행, 결혼하는 거죠. 이 여자는 당연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시집살이 하러 가는 거죠.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가족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제 조선 전기처럼 남자가 여가 집에 가는 남기 여가온이 아니라 처가살이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시집살이, 친형제도가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그 가는 거, 그리고 씨름도, 그리고 점심, 무동, 그리고 자리짜기, 이건 몰락한 양반들의 모습이죠. 길쌈, 대장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김홍도가 진짜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라면 신윤복은 좀 더 약간 야해, 좀 19세야. 근데 남녀간에 약간 좀 그런 이런 애정에 대한 그림이다. 단오풍정, 선유도, 월화정인, 월화미래, 미인도, 월화정인, 이런 것들 막 나오죠. 이런 그림들 살펴보시고요. 여기 제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조선 후기 문화까지.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실학에 이어서 우리가 총 4가지를 봤습니다. 조선 후기 국학의 발달, 이 국학에서는 뭐를 역사와 지리를, 그리고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뭘 중심으로 서양의 과학에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해서 지도, 천문학역법, 그리고 의학과 농업인데 특히 농업은 서양이랑 관련 없어요. 우리나라 국제적인 농법 발전인데 이 농법에 관해서는 여러분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의학이랑 농법, 역법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특히 농법이랑 의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민문화의 발달해서 한글 고설, 사설, 시도, 탈춤, 그리고 우리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랑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이런 내용들 탐구자료랑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